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됐죠. 제 허락도 없이요. 예전엔 위치가 별로라며 투덜대던 그 입이 집값이 오르자 저를 칭찬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 내 거야. 절대 넘길 생각 없어.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김영순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적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이렇게 제 얘기를 시작하려니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그때부터 제 세상은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죠. 밭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늘 빠듯했지만 아들만큼은 부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새벽이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남의 밭일도 더하며 힘닿는 데까지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조금씩 불어나 어느새 통장에는 10억 가까이 쌓였더라고요. 그 돈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노후와 남은 삶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죠. 그러다 언젠가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굳게 쥐고 있던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나중에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이가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아들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근데 집이 문제야. 전세도 너무 비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 하나 해주자. 그래서 동네 은행 지점장님께도 여쭤보고 친척을 통해 부동산 소식도 들어보며 아들이 다니는 서울 근교 아파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 신도시라는 동탄 쪽으로 방향을 돌렸죠. 처음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반짝이고 새로운 집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고 아들이 저기에 들어가 집이라고 부를 걸 생각하니 괜히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날 망설임 없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집을 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얘한테 해줄 건 다 해줬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덩이이자 가장 깊은 소가리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집을 산 뒤로 아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될 서영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죠. 엄마, 서영이 착하고 똑똑해.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아들이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니 저도 속으로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니 어떤 사람일지 몹시 궁금했거든요. 서영이를 처음 만난 날은 결혼식 준비차 예식장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단번에 도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잘 다려진 정장 바지,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말씨도 얌전하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도 곱게 숙이고 살며시 웃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쑥스럽더라고요. 낡은 잠바랑 촌스러운 단아가 순간 더 눈에 띄었죠.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거리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진 찍고 인사 나누고 축의금 챙기다 보니 어느새 식이 끝나 있더라고요. 피로연 자리에서 저는
큰 결심을 밝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집 하나 해줬어. 동탄으로 계약했다. 신혼집 걱정 말고 살림 차려라. 아들이 그 자리에선 붉어진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줘서 하며 울먹이길래 그 순간엔 그래, 이제 다 잘됐다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며느리 서영이는 표정이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박수치면서 웃었지만 눈동자가 어딘가 흔들리더군요. 그땐 그냥 긴장이 됐겠거니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서영이의 표정이 그날따라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집만 보여주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싶어 며칠 뒤 직접 새로 산 아파트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휴가까지 내서 둘이 함께 내려왔지요. 우리는 동탄역 앞에서 만나 부동산 사무소에 들러 열쇠를 받은 뒤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속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하얀 벽지에 반짝이는 새 부엌, 남향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런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와, 엄마. 정말 넓어요.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서영아, 여기 봐. 우리 집이야. 아들은 아이처럼 좋아했지만 서영이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방들을 천천히 둘러보던 서영이가 처음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애매하다고? 하고 되물으니 서영이는 웃으면서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냥 회사랑도 좀 멀고 제 친구들은 다 강남 쪽에 살아서요. 그리고 평수도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축이고 교통도 좋다더라. 곧 GTX도 생긴다던데. 그러자 서영이가 제 말을 끈 듯 덧붙였습니다. GTX 네, 뭐 생기면 좋겠죠. 그 말투가 설명이라기보다 마치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하는 속내 같아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서영아, 이거 엄마가 일부러 열심히 알아보고 산 거야. 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괜히 미안한 표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괜히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집이 부족한 걸까? 제 형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집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세 명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들뜬 얼굴로 집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냈습니다. 엄마, 거실 전망 정말 좋더라. 우리 주말마다 손님 불러도 되겠다. 하지만 며느리 서영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역 근처 아파트 단지가 지도로 펼쳐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영아, 혹시 마음에 안 들어? 서영은 얼굴을 들며 밝게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만 어머님은 시골에 계셔서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은 위치나 학군이 정말 중요해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콕 박혀왔습니다. 시골이라 잘 모른다 그 안에는 촌스럽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영아, 엄마가 다 알아보고 산 집이야 라고 했지만 서영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시세는 좀 오르겠죠. GTX 생긴다니까요. 정말 생긴다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괜히 더 얘기하면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들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영이 말투가 좀 거칠었지? 원래 그런 아이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시골이라 모르는 게 맞지 뭐.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 스스로 제 입으로 저 자신을 점점 낮추게 된 게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밥을 짓고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닭볶음탕과 잡채까지 만들어 차에 실었습니다. 이사 날에는 먹을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을 나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수야, 힘들지? 엄마가 국 가져왔단다. 아들은 땀에 젖으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서영아, 엄마가 닭볶음탕 가져오셨어. 서영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감사해요. 라고 했지만 얼굴이 좀 굳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가득했는데 왠지 내 마음에는 잔잔한 구름이 낀 것 같았어요. 짐 정리가 얼추 마무리되고 서영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새 집 너무 예쁘다. 신혼집 치고 진짜 넓은 편 같아. 친구들이 감탄하자 서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시댁에서 해주신 거야. 많이 고생하셨대. 그러자 다들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저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은 있겠지. 저는 부엌에서 음식 그릇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아? 다들 알지, 강남이랑은 거리가 있잖아. 누군가가 그래도 새 집이잖아. 하고 묻자 서영이가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응, 뭐 시댁에서 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냥 내가 꿈꾸던 그런 집은 아니어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가 충분히 희생하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집 해주는 게 어디야. 요즘엔 그런데 진짜 없잖아. 서영이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응, 뭐 그래도 나중엔 바꿀 수 있겠지.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척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 집인데 내 돈으로 해준 집인데 속으로만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따라 혼자 있는 시골집도 더 환하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손주 옷 하나는 꼭 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장날에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북적이고 시끌벅적했지만 제 눈에는 아기 옷만 들어왔어요. 하얀 손싸개, 작은 양말, 노란 털모자까지. 가격표를 보고도 괜찮았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튼튼하고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거 손자 줄 거예요? 점원이 물어서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첫 손자예요. 예쁘죠? 사온 옷들을 봉투에 담으니 손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서영이가 이거 보면 좋아하겠지? 아기도 이 옷 입고 따뜻하겠고.
제가 해준 집도 있고 이제 손주까지 생기니 그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한참을 웃었습니다. 손자 옷을 한가득 안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현관 비밀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서영이가 문을 열고 저를 보며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장날이라 시장에 다녀왔어. 손자 옷이 예뻐 보여서 몇 벌 샀지. 저는 봉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서영이는 봉투를 열어 옷을 하나씩 꺼내보더니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들 옷은 이런 스타일 안 입혀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왜? 두껍고 따뜻해 보여서 샀는데. 서영이는 옷을 정리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촌스러워 보여요. 색도 너무 튀고 요즘은 다 파스텔 톤 입혀요. 이런 건 입히기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이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산 옷이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무시당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방에서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한 뒤 봉투를 다시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손에 들린 옷 봉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 옷 일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들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시골에서 반일만 하며 지냈죠. 어느 날 아들 집 근처에 일이 있어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보자 싶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집안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겨운 목소리들과 함께 이 집 정말 넓다. 인테리어가 깔끔하네. 역시 서영이 안목이야 하는 말들이 들려왔죠. 초인종을 누르자 서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얼굴에는 놀람이 스치는 듯했고 잠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집안을 바라보니 서영이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고 맥주 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서영이 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제가 산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아들 진수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서영이 친정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기로 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음식을 나르는 서영이를 바라보며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마련해준 집인데 왠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고 내 자리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서영이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참 좋구나. 전세냐 아니면 산 거냐? 그때 서영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집이에요. 와서 편하게 계세요. 집은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귓가에서 뭔가 웅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거. 분명 내 돈으로 사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서영이 입에서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영이 친정 식구들은 이야 서영이 효년해하면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저에겐 마음을 베이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 어째서 내가 이 집 주인이라기보다는 눈치만 보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걸까? 진수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접시만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이 상황을 넘기려 애썼죠. 한편 서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다 이렇게 산다잖아요. 시댁에서 집 마련해주면 편하게 살아야죠. 부모님이 알아서 다 신경 써주시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영이가 뒤늦게 어머님, 벌써 가세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끼리 편하게 먹어라. 현관문을 닫고 복도에 나오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서럽게 나가야 할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비워진 듯한 기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저 집은 아이들 살라고 해준 거지. 이제 내가 물러나야지.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네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 그냥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응, 나도 알아. 여기 투자용으론 괜찮지. 근데 살기엔 좀 애매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응, 그래서 그냥 팔고 강남 쪽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애 태어나기 전에 옮기는 게 좋잖아.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팔아버린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힘들게 마련해준 집을? 아들 이름으로도 아직 등기도 안 해놓은 그 집을 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밝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야, 잘 생각했네. 그 집 팔아서 강남 가면 애도 좋은 학교 다니고 너도 편하지. 응, 진수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어. 말하면 엄마 눈치 볼 거잖아. 서영의 목소리는 너무도 가볍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들릴까봐 숨조차 참았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듣고도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은 평온했지만 저의 마음은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간다 진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사준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뒤 저는 몰래 동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없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 집 근처 부동산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영이가 익숙한 코트를 입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중개인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까지 똑똑히 목격했죠. 그 표정은 처음 집을 보러 왔던 시큰둥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서영이가 사라진 후에 조용히 그 부동산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아까 젊은 여자가 집 얘기하고 갔나요? 중개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 네. 동탄역 근처 32평 아파트 말씀하시죠? 매물 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제가 사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정말 내놓았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믿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수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 아이는 괜히 눈치만 볼 테니까.
내가 직접 지켜보자.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통장에 찍힌 등기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서서히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 생각이라는 걸 안 지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시골집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밥상에 된장찌개를 올리고 앉았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GTX 노선이 확정되면서 동탄 일대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시세가 2배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2배라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내놓은 바로 그 집. 며칠 전만 해도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던 그 집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땅값이 미쳤다고 모두 난리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그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사무소 앞에 몰려든 사람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쏟아진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꼭 쥔 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인지 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는구나. 집을 꼭 팔겠다고 했던 서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떤 표정일까요? 다음 날 아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올라오실래요? 서영이가 밥 해준다네요. 서영이가 밥을 한다는 말에 잠시 멈칫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촌스럽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서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 일 없는 척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영이의 목소리도 표정도 조금은 지나치게 밝아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잡채, 불고기, 갈비찜까지 반찬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동탄이 난리라던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역시 어머님은 보는 눈이 있으시다니까요. 불과 어제만 해도 집을 팔자고 조르던 사람이 오늘은 저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서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덕분에 저희가 다 살아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안에는 은근한 기대와 계산이 숨어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이 집은 이제 자기들 몫이라는 확신 같았죠. 아들 진수도 옆에서 엄마 덕분이야라고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정리할 때가 된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진수와 서영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봉투를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한가운데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거 알지?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서영은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진수가 머뭇거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옮기려고 했던 건데.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넘길 생각 없어. 이 집 아직 안 넘겼다. 서영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당연히 이 집이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봉투를 접으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 팔 생각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한테 넘길 마음도 없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굳어졌고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할 때 아들이 말을 잇자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그땐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단다. 서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겉으론 차분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당황과 억울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귀가 어둡지도 않고 눈이 먼 것도 아니야. 여기가 위치가 별로라느니 촌스럽다느니 팔아버리자는 얘기 다 들었다. 서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더러 살라고 준 거지. 너희 마음대로 팔라고 준 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마음 바뀌는 일은 없을 거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 앞에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서영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결국엔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손만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기 서류를 꺼내 들어보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앞에서 촌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고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말투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김치 더 드릴까요? 어머님, 애기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네더군요.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집값 때문인지 이제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아들 진수는 여전히 두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서영의 눈치, 저의 눈치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회사만 다녔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게 이 아이의 한계라는 사실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상처받을 일은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시골 우리 집 안방입니다. 라디오에서 저녁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집을 마련해 줬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행복은커녕 제 마음만 자꾸 상처를 받았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불평하던 며느리, 시골스럽다고 투덜거리던 그 말투도 아직 선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지나간 일이네요. 하지만 집값이 오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를 칭찬하며 아부하는 모습도 봤지요. 그동안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황에 따라 겉모습만 달라질 뿐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심을 지켰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팔 생각도 남에게 넘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정말 원할 때만 이 집의 문을 열 겁니다. 혹시 누가 섭섭해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 집에 머물며 조심스러워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나곤 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동탄에 살고 저는 여전하게 의성 시골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젠 굳이 자주 찾지도 않고 애써 챙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손주는 가끔씩 보러 갑니다. 볼 때마다 참 귀엽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내어주진 않습니다. 옷이며 장난감도 이제는 제 취향대로 제가 고르고 싶을 때만 사갑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가져와 제 집에 두고 씁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서영이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엔 집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는데 이젠 제 앞에서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덕분에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에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동탄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들릴 때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그 집이 제 이름인 게 한층 분명해지는 것 같아 괜히 속이 시원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아들한테 다 해주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한테 해준 거지, 며느리한테 해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제 마음속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라디오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저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